2019년 5월 20일 정의 목소리 제1탄. 제목은 우리 조 대표님께서 왜 우리는 광화문에 텐트를 쳤는가, 상당히 좀 시적인 제목이네요. 보니까 아까 뭐 시도 낭송하시고 그러더니 왜 우리는 광화문에 텐트를 쳤는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적인 제목이에요. 그리고 2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역시 여기 같은 시간 9시에 좌파 연정 우파 연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탄 정의 목소리 제3탄은 금요일 날 24일 역시 9시에 탄핵의 본질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일 수요일 날은 그 허평한 우리 전만희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님하고 JBC 정가 선생 저 이렇게 물론 박태호 사무총장께서 해보시고 금요일 날은 저하고 홍문정 의원이 나옵니다. 둘이.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왜 자유한국당에서 대한애국당 안 나오냐,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금요일 날은 그렇게 우리 박태호 사무총장 사회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팟캐스트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주제를 놓고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또 때가 되면 또 우리 객석에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질문을 통해서 같이 화합하고 같이 교감을 나누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톡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제가 한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세 분 패널 분들께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 되도록이면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꼭 길게 해야 되겠다는 건 10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3주제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나중에 마지막에 또 질의응답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오늘 이 팟캐스트의 그 중요한 목적은 정의 목소리라는 그 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광화문 텐트, 특히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광화문 텐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 뭐 가까이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 퇴진, 그거보다 또 우리 더 멀리 더 높게 보는 우리 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을 난도질하고 있는 주사파, 수구좌파 세력을 척결하고 또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보편적인 정세에 관하는 독재 세력을 척결하는 자유민주 통일을 견인하는 새로운 정치 수체 세력,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정치 세력을 만드는 시발점이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 단계별로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 뭐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팟캐스트를 통해서 방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뜻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대한애국당이 이곳 광화문 이순신 장모님 동상 뒤쪽에 애국 텐트를 칠 수밖에 없던 절박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우리 세 분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 듣고, 그다음 한상수 최고위원님 듣고, 그다음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박태우 사무총장이 마이크를 쥐는 순간까지 제목이 없었어요. 질문지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 서정욱 변호사가 아니 어떤 토론 어떤 TV 뭐 어디 가도 질문지는 있는데 질문지 없이 갑자기 이제 그냥 프리토킹하는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나중에 제 뒷순서로 좀 해주세요. 네? 첫 마디만 제가 첫 것만 먼저 할게요. 저는 뭐 우리 당원들 분들하고 애국 동지들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요. 아무튼 토요일마다
집회를 통해서 지난 토요일은 연설을 4번을 했습니다. 또 월요일, 수요일 최고위원회의를 꼭 보셔야 된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의 이슈 정리를 하고 대한애국당의 방향 설정을 해 나가는 거다. 이래 보시고 광화문 광장에 사실은 이 광화문 광장 저 건너편 태극기 광장이었죠. 시청을 중심으로 한 태극기 광장, 광화문 광장의 촛불 광장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사실은 촛불이 켜진 그 시점 2016년 11월 그때부터 이 광장은 붉은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내란의 그런 거 외에는 대통령을 소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론으로 대통령을 마녀 사냥해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2년 지난 지금 이 촛불의 광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촛불은 사라졌는데 좌파들이 점령한 광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은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들은 지금도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상식 밖의 정책이나 상식 밖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 또 탈원전 정책, 4대강 보호 해체, 등등 우리가 상식으로 맞지 않는 얘기들을 왜 그거를 통해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지금 쓴맛을 보고 있고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들의 정책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씨가 얘기했는 주류 세력의 교체가 2년간 이루어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캠코더, 캠프, 코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런 인사로 보지만은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류 세력을 교체하기 위한 하나가 뭐냐? 호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캠코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동안의 주류 세력은 영남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심 세력을 이루었는데 2년 동안 그들이 줄기차게 주류 세력을 교체를 통해서 지금의 거의 모든 권력기관은 호남 3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도 광주 1고 출신들이 대단히 많다. 주류 세력 교체를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 1단계를 2단계를 완성한 겁니다. 1단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우파, 우익, 건국이후에 지속적으로 내려오던 대한민국의 우파의 성질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2단계가 지금 주류 세력을 교체한 겁니다. 그 주류 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 적폐청산도 끌어들이고 많은 용어들을 만들었냐. 부역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많은 용어들을 만들면서 주류 세력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내각 제형 연방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이 좌파들의 호남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의 내각 연정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이 안 됐고 그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됐지만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각 당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민평당, 바른미래의 3분의 1은 호남입니다. 바른미래, 정의당, 민중당 이 5개의 당은 야당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좌파 연정의 여당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용어를 지금 1여 3야라는 용어를 쓰니까 잘못된 거예요. 민중당까지 하면은 5여가 되는 겁니다. 5여. 자, 제3단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좌파 연정과 연방제입니다.
이것이 제3단계예요. 그 다음 제4단계는 뭐겠습니까? 제4단계가 국제적인 한반도에 있어서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 그것이 국내와 국제의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한반도의 국제 질서는 뭡니까?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북한의 김씨 3대 왕조 세석 국가의 공산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반미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나의 국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다. 그것이 4단계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국제 질서는 그동안에는 한미동맹 혈맹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3국 연대를 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 역사는 좌파의 자익의 역사가 아닙니다. 건국 대통령 이성만 대통령, 북을 강경 박정희 대통령,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 정교조, 민노총, 개성공단 등등등 했던 국정교과서 문제 등등등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파의 목소리를 지켰던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을 이제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해요. 자, 4단계까지 그림이 그려졌어요. 4단계 그림 그려질 동안 지금의 보수라고 우파라고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은 저항을 못했습니다. 마지막 본인들의 선거와 관련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저항을 했는데, 더 나쁘게 얘기하면은 작년 12월 15일 날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좌우 내각제 연정을 준비를 했었어요. 깨졌습니다. 깨졌어. 왜? 그 핵심적인 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음 총선 전에 30% 초반대로 들면은 이 좌우 연정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좌우 연정을 깨면서 내각제 세력, 황교안 대표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내각제 세력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나경원,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월 15일 6개 항을 합의를 하는데 그 마지막 함에 원포인트 개헌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각제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개원 국회에서 나경원이 2번을 내각제 얘기를 합니다. 내각제 업무죠. 그 업무가 연방제 세력하고 내각제 세력이 손을 잡았는데 결국은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 깨져버린 거예요. 왜? 좌파들이 볼 때 대단히 불안한 내각제 연정이 될 수가. 내각제는 다수당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17%에서 25% 이상 얻는 지역이 거의 없었어요. 본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경남에서. 그래서 급히 방향선회를 하면서 소남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정체제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단계가 좌파 연정체제를 통한 4단계 연방제 준비를 하는 거고, 마지막 5단계가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씨까지 얘기하고 있는 연방제입니다. 그 연방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에워싸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연맹을 만들어서 연방제 연맹나라로 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오는 단계가 4단계, 마지막 5단계가 남아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4단계까지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 인식은 언론 방송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정치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내각제, 좌우 연정 내각제에 빠져가지고 덮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까지가 왔다. 저는 여기까지만 상황적인 설명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역시 대표님이 이거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예? 정말 말씀 잘하시고 논리적이시고, 근데 이 뵈니까 건강이 아주 무쇠 건강이신 것 같아요. 뵈니까. 맞아요. 아니 뭐 눈앞에서 한의사 한다서 뭐 좋은 거 잡수시는지 엄청나게 건강하십니다. 보니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식인 우리 안상수 교수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동일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도학이다 보니까 도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옳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한 그 질문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태극기를 들고 나왔나? 내가 왜 대한애국당에 몸담고 일을 하는가? 뭐 그런 관점을 얘기하다 보면 질문에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대표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화되는 적화 통일되는 것 그런 것을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면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제 정세가 기본적으로 1990년, 89년, 90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그다음에 구소련 무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완전히 몰락하는 이런 과정에 있었고 겨우 이제 지탱된 게 이제 중국, 북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는 거의 몰락의 길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나 그렇죠. 마지막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원래 독종들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북한이죠. 북한과 중국이고 중국도 사실은 좀 뭐 개방 나가다가 시진핑 체제에 들어오면서 좀 이제 전통적인 중국의 그 중화 사상 이런 것에 좀 더 빠져드는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과 북한이 이제 무너져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권을 그나마 그 안간힘을 쓰고 유지해 보려는 그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훨씬 더 우월한 지위에 있고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가 공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탄핵 사태가 전개가 됐었죠. 사실은 그건 정말 일종의 북의 모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모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탄핵이 될 수가 없죠.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탄핵 소추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롭게도 그 배신자들에 의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태극기 집회를 나온 게 2016년 12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다음 주 토요일 제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제가 그러면서 제가 뼈저리게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내가 기여를 했는가. 정말 내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으로 내가 각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과서에서 헌법 교과서에서 보는 이론만 알고 있을 뿐이지 내 생활 속에서 내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보면서 의외로 어떤 현상을 발견했나. 그냥 정말 각성된 깨어있는 그런 국민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편안한 생활 속에 안주해 있는 그야말로 아무런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생활에 매몰돼 사는 국민 그런 국민만 보였던 겁니다. 내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애국당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더 강하게 드는 확신은 김정은의 참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참수가 원래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참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문재인의 참수에 들어가는 사태가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태극기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각성을 그리고 그 신념을 내면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확산되는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국가를 경영한다.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는 국가를 경영하는 계획들을 세워야 돼요. 그것도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까지도. 물론 북한은 뭐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는 미군전 같은 게 실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 간에 이 그 좌파 세력들이 몰락하고 난 뒤에 이 대한민국을 누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각성과 준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한민국당이 그 역할을 다임하고 나선 거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서울의 중심은 광화문이죠.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촛불 세력들이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두 개의 타겟을 목표로 한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청와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또 하나는 이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 타겟을 가지고 광화문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광화문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만 그들이 노린 것은 청와대와 대사관을 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치고 들어왔죠. 우리가 치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상은 공격 대상은 청와대인 것은 촛불하고 똑같습니다. 촛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듯이 우리는 문재인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저들은 주한 미 대사관을 적으로 생각했지만 또 선대를 세력으로 생각했지만 우리는 무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정덕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덕이가 우리 애국 캠프를 지켜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한반도 전체가 적화 통일될 일은 없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 그 뒤에 이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한반도 이 한반도를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당을 포함한 애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표님도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너무 낙관주의자에서 항상 예측이 좀 빗나갑니다. 그래서 낙관주의가 깔려 있으니까 너무 예측이 빗나간 측면이 있는데 근데 저는 또 이제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 예측이 맞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상호 최고위원님은 예측이 자주 빗나갔어요. 과거에도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뵙고 표정을 뵈면 너무나 진지한 지식인이라 말 한마디 한마디 진실성과 신뢰성은 100% 갖고 있죠, 여러분? 정말 한반도가 공산화돼서는 안 됩니다. 전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과거에 종편의 정치평론가로 열심히 활동할 때 방송도 같이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조인이면서 정말 우파 지식인이기도 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정말로 나라 걱정하는 그 애국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한애국당이 두 분은 우리 이제 지도분이가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대한애국당이 텐치를 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뭐냐?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텐트를 칠 수밖에 없는 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한다. 이게 첫째인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당한 탄핵에 한가하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국 열사 5분의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확실하게 처벌한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요, 수구 좌파 독재로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망국의 길로 끌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숨통을 끊는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기 탄핵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거 탄핵에 책임 있는 집단이 딱 세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사이비 언론인의 표상들, 바로 이제 이거 손석희, 그리고 이제 청와대 김의겸, 이분은 이제 이거 한겨레에 있을 때 뭐 최서원의 마사지사가 K재단 총장이 뭐 이사장이다,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언론인들 있죠. 이게 첫째 책임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책임자는 광장에 촛불에 겁먹어가지고 이정미, 그다음에 강일원 주심, 이런 이 헌재 재판관 8명, 이게 두 번째 책임이 있고, 세 번째 이 그 책임자는 김무성 또는 이 김성태, 권성동, 이런 이 그 탄핵 실적을 비롯해서 이런 이 그 비겁한 정치인들, 이 세 부류가 정말 이게 사기 탄핵의 책임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세 부류를 뭐 제가 보기 전부 이 불행한 길을 걷고 있어요. 손석희는 이제 어차피 그 김웅 기자 폭로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김의겸이도 부동산 투기로 이제 이거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권성동은 뭐 지금 강원랜드 재판, 그리고 이제 김성태는 딸, 그다음에 김무성이는 이미 식물인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정치인이죠? 이미 뭐 거의 죽은 정치인이죠. 전부 이게 결말이 안 좋아요. 따라서 이제 이게 바로 인과응보, 하늘이 있다면 이게 천벌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끝까지 어떤 이게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하는, 이게 바로 저는 텐트 첫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국 열사 5분, 정말 항석이 저는 백남기 좌파들한테도 이게 배울 거는 배우게 된다. 백남기는 이게 농민이 아니고 전문 시위꾼 아닙니까? 근데 이거 죽었는데 얼마나 이게 몇 년간 괴롭히고, 지금도 이게 소송하고 경찰한테 얼마나 했습니까? 그 지배한 거는 이게, 근데 배울 건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자유우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제 그 5분이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그동안 이게 너무 자유한국당에게 보수라고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히느냐. 첫째는 이제 당연히 특검 조 대표도 하고 있지만, 특검을 통해서 이제 책임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이든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께 진실도 알리고, 이런 이제 투쟁을 하면 언젠가는 항석이 좌파 정부도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도 진실에게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뭐 제가 보기 저희가 열심히 끝까지 투쟁하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5분의 진실도 밝히면서 반드시 책임자는 처벌될 날이 올 것이고, 그게 대표적인 게 오늘 박원순은요 서울시의 모든 사건 사고의 책임자입니다. 근데 본인은 일정을 그날 뭐 했는지 보고받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박원순은 할 일을 안 하고, 이게 직무유기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텐트 철거라든지 해서는 안 될 일 하고, 이게 직권남용이죠. 바로 이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다 범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최고위원님이 뭐 김정은 참수하고 문재인 참수하고, 저는 그 다음에 박원순도 참수해야 된다.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항상 가족 대통령 되자마자, 문재인이 되자마자 제가 집에서 계속 문재인 욕만 하니까, 딸이 중3이었거든요. 근데 아빠는 왜 자꾸 문재인 욕만 하는 하는데, 제가 말했어요. 여기 문재인이 임기 마치면 우리나라는 이게 CBID로 망한다. C 완전하고, 그다음에 V 검증 가능하고, 그다음에 I 되돌릴 수 없는, 그게 디스트럭션 망국의 길로 간다. 이렇게 제가 딸한테 계속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이게 딸이 막 반박하더니 요즘 이게 고1 되니까 아빠 말 다 이해된다고. 요즘 이게 젊은 중학생 중에 이게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 나라 이게 정책 임기 다 마치가지고 3년 가면요 큰일 납니다. 저는 항상 5년 단임이 왜 국가의 100년 대계를 마음대로 이게 망치느냐.
탈원전부터 뭐이 교육부터 모든 게 정책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나 이 보수당이 제대로 이게 견제를 못해요. 항상 좀 싸운 듯 하면서도 결정적인 국민의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게 뭐 호프 마시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설프게 호프 한잔 하면서 대충 이 타협해서 뭐 이게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이게 그 견제하고 숨통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아까 조 대표님이 민주당, 민중당, 뭐 정의당, 민평당 전부 이게 좌파 정당 아닙니까? 이런 게 정당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우파 정당은 대한민국당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아까 세 가지 이유로 이 텐트 했고요. 항상 그 아마 박원순이는 기회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철거할까 이렇게 또 잔머리 굴리고 있을 텐데 저희가 이게 끝까지 이 텐트를 사수해서 세월은 이게 4년 8개월 동안 짓고요. 그것도 이게 마지막에 저 추모 시설 항상 어떤 시설이든 있어야 할 때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시설이 이게 강화문에 왜 필요합니까? 우리 그 5인 열사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게 투쟁해서 반드시 이게 그 저희가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이게 그 나름대로 미력 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 평소에 상당히 온순하시고 그런데 우리 대한애국당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과격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 수준이면 방송을 다 잘리는데 방송국에는 상당히 좀 가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말씀 들으셨고 우리 저 소 변호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방송 과거에 같이 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로 논리정연하고 우표를 찌르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광화문 텐트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잃을 수가 있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어요. 무엇을 얻을 수가 있고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건 우리가 좀 우리를 리뷰하고 앞으로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광화문 텐트 투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혹 잃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 이번에는 안상소 우리 최고위원 하시고 서정욱 변호사님 하시고 마지막 조원진 대표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텐트 투쟁을 통해 가지고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광화문 텐트 투쟁이 갖는 의미 그건 우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좌파를 이길 수 있다. 정말 각성된 상태에서 좌파를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좌파들에게는 야 언제 우파가 저렇게 컸지? 정말 무섭게 컸네. 아니 세상에 민노총하고 맞짱을 뜨다니.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민노총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노총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한 번씩 광화문에서 부딪히기도 했죠. 근데 우리가 거의 판정수도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일방적으로 앞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파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고, 좌파에게는 정말 우파가 무섭다, 두렵다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 좀 그냥 사고 싫음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박원순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집회의 규모로서는 우리가 압승을 거뒀지만은 사실은 이제 저들이 공권력으로 또는 뭐 다른 어떤 뭐 물리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계획 같은 것이 또 전투력 같은 것이 사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좌파들은 그 굉장히 많이 싸우면서 그걸 길러왔죠. 근데 우파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어떤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떤간에 지금 우리가 이 텐트 수쟁을 통해서 얻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큰 것 두 가지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치밀해진다는 거예요. 치밀해지고 계획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거. 이 점에서 굉장히 저는 얻는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반면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물론 있습니다. 그죠? 잠도 잃고 돈도 잃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야 뭐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나들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올라갑니다. 내가 가야 될 곳에 간다. 출장 간다. 내가 출장 가고 나들이 간다. 그런 생각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뭐냐면 뭐 당연히 쓰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저는 우리 대한애국당 지금까지 다 가는 활동 그리고 태극기 집회 그리고 이 텐트 투쟁 이걸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특히 우리 우파 동지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를 갖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 텐트 투쟁도 아마 우리 신뢰를 더 굳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호흡 저도 이제 잃을 게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정말 가시밭길로 그리고 이제 고통의 칼날에 서면서도 이제까지 2년간 얼마나 싸워왔습니까? 여기서 뭐 더 잃을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잃을 게 없다는 그런 동의하고 그럼 이게 뭘 얻느냐?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진실을 얻고 그 다음에 정의를 얻고 더 나아가서 민심을 얻는다. 이게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이제 저희가 투쟁을 통해서 진실이 좀 더 밝혀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 후에 사전에 나오면서 뭘 했습니까? 시간은 이제 좀 걸리지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진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근데 저는 진실은 가만히 있다고 이게 그냥 저절로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이제 투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이게 진실이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광화문 천막 투쟁 저는 이제 조금이나마 진실이 더 밝혀지는 이게 첫째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를 이루는 이런 게 계기가 되는 게 현 정권은 적폐청산 자기들에게 정의고 상대에게 무조건 청산이 돼서 불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통계를 엑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130여 분의 자유우파가 구속돼 있고 징역 253년 2주 전에 이게 253년까지 계산을 했거든요. 역대 문재인 정권은 가장 이게 독재 정권이고 사악한 이런 게 정권이 아닙니까? 본인들이 말만 이게 적폐청산이 명백한 정치 보복인데 이런 게 정치 보복에 저희가 강력하게 투쟁으로 맞서는 그래야만 이게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은 두 번째 저희가 투쟁을 통해 얻는 거는 바로 이제 정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민심을 얻는 거는 지금 이게 보면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 민심은 한마디로 이게 달이 몰락하고 해가 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달이 누굽니까? 달이 이게 어둠과 거짓, 악의 세력 아닙니까? 그게 문재인 아닙니까? 이런 게 달이 급격히 몰락하고 뭐 여론조사기 예찬이 한마디 하니까 13% 막 뛰어오르고 전부 이게 다 조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이 급격히 아마 지금도 해보면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심이고요. 지금 보면 대한애국당 당원도 제가 이게 듣기로 이번 주에 아주 당원이 급증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옛날 서경이라는 시경, 서경 역경할 때 서경에도 보면 이게 민심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눈에 맞는 정치를 펼 때 민심을 얻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잃게 되는 거거든요. 현 정권이 철저하게 민심과 역주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민심을 얻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저는 저희가 텐트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민심을 지금도 얻고 있고 앞으로 이게 훨씬 더 크게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 우리 대표님이 좀 긴장하는 거 처음 봤어요. 서 변호사 말씀을 잘하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네. 아니, 그리고 서울법대 누가 우리 한상수 교수 선배시죠? 몇 년 선배예요? 10년 선배다. 10년 선배. 우리 이 광화문 광장 텐트를 쳐서 제가 가장 많이 지금 얻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애국당이 이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특별히 더 가졌어요. 2017년 3월 10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제 봤더니 반이 되더라고요. 또 현장의 그 참혹한 모습들을 직접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 생생한 체험을 하신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또 공권력도 이렇게 일반 시민을 죽일 수가 있구나. 또 우리가 믿었던 정치인들이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구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믿었던 보수의 정치인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소위 말하는 민심, 민초가 새로운 모습의 보수 우파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어느 순간에 그 민심에 따르지 않는 자기 욕심에 의한 그러한 정치인에 의해서 언제라도 2017년 3월 10일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과 같은 일들이 언제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광화문 텐트 투쟁을 통해서 가장 큰 것은 이제 무신분립이라는 게 있죠. 신의가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일어설 수 없다. 그렇듯이 이제 국민의 신뢰를 누가 받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보수, 우파, 정당, 행동, 또 그들의 생각, 프레임,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되는 순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보수 정당은 없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등 뒤에 칼을 맞고 쫓겨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무너졌다고 제가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과연 그 보수 정당들이 그 2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인적 쇄신을 했느냐, 변화를 했느냐, 개혁을 했느냐, 혁신을 했느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또 다른 보수의 인물을 바꿔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국민의 속임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거기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광화문 투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거짓에, 좌파의 거짓에, 껍데기 같은 거짓에 속은 국민들이 그것도 분노하고 원통한데,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지켜주지 못한 국민들이 또다시 이러한 과거의 우파의 보수의 행태를 또 따라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 광화문 집회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광화문 투쟁을 통해서 분명한 우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좌파, 가장 왼쪽에 있는 빨간 세력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하고 싸우려면은 비겁하지 않아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행동해야 돼요.
지금까지 대한애국당이 창당을 하고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우리는 비겁하지 않았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할 얘기를 했고 우리는 행동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칠 때도 저는 그 전주에 토요일 연설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에다가 텐트를 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친 거예요. 그냥 확 치고 들은 게 아니에요.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또 얘기한 거, 또 경고하는 거예요. 너가 이번 텐트를 철거하면은 바로 지금 텐트에 배를 치겠다. 또 철거하면은 그에 또 배를 치겠다. 그러고 마지막에는 저항의 모습이 뭡니까? 광화문 광장을 촛불 거짓 세력들이 모았듯이 태극기에 텐트촌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썩은 비겁한 보수 정당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우파 단체들이 연합을 할 거예요. 이제 국민을 통해서 그동안 대한애국당은 대한애국당과 좋은지는 이렇게 꽁꽁 묶어놨어요. 판도라 상자같이 딱 묶어놨어요. 언론 방송에 안 실어주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도 안 실어. 광화문 진격을 하니까 안 실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태극기 부대라고 해야 되나 또? 안 되잖아요. 대한애국당을 선언하고 들어왔는데 거기다 대고 대한애국당이 아니고 태극기 부대가 와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외부적으로는 좌파들하고 싸움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너 좌파들이 국민을 속이고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 방송을 통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촛불혁명의 과업을 완수를 하고 있지만은 우파의 누군가는 당신들과 싸울 준비가 돼가 있다. 국민들한테는 이제는 저항하도 된다는 용기를 주는 거고요. 우파 보수 정치인들한테는 이제 여러분의 시대는 끝났다는 경고를 주는 거고. 세계 많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에게는 이 문재인 정권이 올바른 정권이 아니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이고 불법이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화문 집회, 광화문 투쟁에 들어앉는 얻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이럴 것은 많은 것 같아요. 이럴 것은 뭐를 이뤄야 되느냐? 그동안 거짓말했는 보수 정치인들 이럽시다. 그동안 거짓말했는 보수 정치인들 버려버립시다. 그 다음에 용기 없이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에 속았던 그 용기 없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버려버립시다. 그 국민들이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고 그 국민들이 다 용기를 대한애국당을 보면서 국회의원 한석밖에 없는 대한애국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한애국당을 백성 만들어주면 이 나라 제대로 가겠다 이 생각 하시게 아니겠어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정당이겠다. 저 정당은 그런 국민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 방송에 속고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인에 속고 이런 국민들한테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굉장한 용기를 주는 것이 이 대한애국당의 이 광화문 투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왼쪽도 보지 말고 오른쪽도 보지 말고 대한애국당만 보면 됩니다. 네, 역시 대단한 그 화력을 가지셨네요. 전부 말씀하시는 거니까.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우리 이정남 여사님, 김완수 여사님, 김혜수 여사님, 김지근 여사님, 그리고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우리 가서 처음 뵀던 고경표 선생, 이런 분들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안타까운 영혼이 살아서 이 텐트 안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그 힘이 저희 텐트를 지켜줄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재인 주사파 좌파 종북 정권의 잘못된 역사를 고발하는 현장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한 민심이 모이고 또 대의 명분이 모여서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하여튼 이제 우리가 판을 깔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때까지 굳건하게 가야 되는데, 향후 텐트 투쟁의 효율적인 운영 전략이라든지 자유우파 승리 전략은 뭐냐? 우리 세 분은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한상구 최고위원님, 마지막으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시험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리 문제를 줬으면 좀 되게 좋은 답을 좀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주고 또 제가 1번으로 줬는데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더 효율적 투쟁을 할 것인가, 이 말씀 같은데요. 항상 제가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그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이제 개가 싸울 때 중요한 것은 개 덩치 크기가 아니다. 싸우겠다는 투지라. 이런 데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가 투쟁을 하더라도요, 물론 이제 사람 숫자나 뭐 당원 숫자, 자유한국당이 뭐 2만 명이 완전히 떠들지만 그 크기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은 이제 한 분이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투지 있잖아요, 투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투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결사적인 정신력, 개 크기보다 투지, 이게 첫째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율적 투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이제 제가 감명 깊게 보는 말인데,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의 묵자, 우리 공자, 맹자, 노자 할 때 묵자는 이제 겸해서를 주장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해라, 이런 데 묵자가 한 말인데요. 이분이 뭐랬냐면, 항상 요즘 지식인들은 전부 머리로만 해서 자기가 공부하면 남을 설득시키려면 하지 실천이 없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저는 요즘 자유우파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정말 머리로만 우파는 상당히 많지만 손발이 우파가 없다면, 손발이. 저도 이제 항상 제가 반성하지만, 공부하고 방송하고 유튜브하고 항상 머리지 과연 내가 얼마나 실천했는가, 이런 자아 반성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매일 되돌아보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 또는 저는 이분들이 정말 애국자고, 항상 머리보다 손발이 투쟁 애국자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 오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힘든 환경입니까? 이런 속에도 토요일마다 나와서 외치는, 정말 이분들이 자유우파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투쟁 방향도 항상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분이라도 싸우겠다는 결기, 투지,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방송 이런 지식인들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태극기 직접 들고 흔들고 싸우는 손발이 우파,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한상수 교수님. 네, 저는 우리 투쟁을 잘 할 수 있는, 또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자산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조은진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컸지만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어떻게 말하면 올바른 우파 정당이 전혀 없는 그런 풍토에서 우리가 대한민국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발전시키고 키워왔습니다. 바로 그 저력이 앞으로 이 애국투쟁을 이끌어나갈 원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우리는 효율적으로 텐트 투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도 했고 충돌이 있기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너무 낙관적이죠. 그것도 싸우면서 큰다고 봅니다. 저는. 싸우면서 크고 그래서 뭐 좀 싸움도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역량을 쌓아간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투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원칙을 우리가 강령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당헌 이런 것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술적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지만 우리 원칙을 버리지 않고 일관되게 싸워 나가면 우리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투쟁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아마 정말 제가 낙관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저는 좌파들이 우리 편이 나서간다 우리가 아니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도록 좌파가 못해주니까요. 자살골을 자책골을 한두 골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자살골을 넣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웃습니다. 아니 이기고 싶지 않아도 이기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 과정들이 모두 낙관적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비관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떡하네 좌파들이 너무 못하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좌파가 열어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정말 그 투쟁의 그 1등 공신은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길 겁니다. 예, 그래서 원칙을 견지하고 좌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창조적 그 경험들을 살려나가면 이 투쟁이 꼭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동일주의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옆에서 웃는 이유가 정말 낙관적이에요. 저하고 한번 소주를 먹고 제 자취방에서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후 내가 전화가 온 거야. 아니 와이셔츠를 바꿔 입고 갔다는 거야. 야, 그 바꿔 입는 순간에 덩치가 내가 한 1.5배 되잖아. 아는 순간 알 텐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얼마나 오늘은 여기서 주무신다 하니까 너무 낙관적이세요. 우리가 방향 사실은 우리 지도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첫 주 열흘 지금 이제 11일째죠. 열흘간은 우리가 왜 광화문에 나왔는가를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양심 있는 언론은 어떻게든 실어줄 거다 했는데 한 이틀간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던 어쨌든 대한애국당 이름이 요 근래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텐트 투쟁을 왔던 젊은 기자들의 얘기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한애국당의 이미지하고 전혀 다르더라. 그래서 조선일보든 계속 젊은 기자들 계속 며칠간 우리가 붙어 있었잖아요. 보니까 이상한 집단이 하나 생긴 거야.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어디 가도 이렇게 하는 걸 전혀 못 봤잖아요. 팟캐스트를 좌파들의 전유물인데 이 밤중에 이순신 동상 뒤에서 앞방에 뒤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순신 장군님이 저기서 나를 따라라 하고 부르시는 것 같아. 뒤에서 나를 끊지 마. 나라가
12척의 병을 가지고 왜군을 무찌르듯이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순신 장군이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인자시 세종대왕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뒤에 맞춰준다. 그래서 열흘 첫 번째 10일간은 우리의 이 광화문 투쟁, 저는 광화문 대첩이라 합니다. 여러분 광화문 대첩, 우리의 광화문 대첩을 어떻게 국민에게 알릴 거냐, 그것이 1단계고요. 2단계는 많은 국민들이 이 진실 정의의 투쟁에 오시도록 하고 그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달라. 또 매일 지금은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외부 인사 내부 인사들이 같이 이틀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월수금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매일 했어요. 매일 2시간씩.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대한애국당의 방향이 뭔가,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투쟁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게 뭔가를 이제 국민들이 아실 것 같아요.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 2단계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1단계가 국민에게 알리는 단계였다면 2단계는 국민이 참여하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많은 우파의 단체가 참여하는 단계, 4단계가 우리와 같이 같은 길을 가야 될 자유한국당이 참여하는 단계, 그런 단계를 거쳐갈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면은 우리는 보수 우파의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중립적인, 그러니까 우파 정당으로 따지면은 가장 스탠다드,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우파다. 극우가 아니에요. 가장 우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우파의 정당이 우리다. 앞으로 우파 정당이 더 많아지면은 우리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이 나올 거고, 혹은 우리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당이 나오는데, 당의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떨 때는 왼쪽으로 5.18 광주 갔다가 어떨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갔다가, 이게 무슨 정당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예요. 지금 보수 정당은 조금 분리하면은 또 진보 보수로 가자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바른미래당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보수의 정체성, 우리가 보수 얘기는 했습니다. 그죠? 보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가치,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진보 세력들한테 당했잖아요. 그래서 보수라는 것을 이제 떼버리자. 떼고 좌파 우파로 가자. 좌는 빨간색. 여기 자유한국당은 빨간색이지만은 그거는 좌는 아니지만은 머리부터 눈, 귀, 입, 발바닥까지 빨간 사람들이 좌다는 거야. 그죠? 생각부터. 우는 뭡니까? 우는 진실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양심의 가슴이 벌벌벌벌 좀 떨리고,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국민들 보기에 미안한 짓을 하면은 한 달 정도 잠수 타고 좀 숨어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데, 국민들은 다 아는데 그냥 뻔뻔하게 나는 잘못이 없어요.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니까. 경제 잘 되고 있어요. OECD 1사분기 OECD 22개국 중에서 가장 최하위의 성장률 0.34%. 그런데도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뻔뻔하게 나와서 부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이 좌다. 우는 그래도 좀 미안하면 경제정책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 1사분기는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시인을 하잖아요. 좌는 시인 안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좌파, 촛불, 쿠데타 세력, 민주주의 혁명 세력, 사회주의 혁명 세력은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적폐청산하지 말라고 원로들이 얘기했지만은 자기들은 혁명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혁명과 완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한애국당은 우파의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올바른 우파가 제자리를 가져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인 자유한국당에다가 채찍을 때릴 거예요. 그래도 도저히 자유한국당이 정신 못 차리고 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버리는 수밖에. 그럼 결국은 뭐 공멸이 가자. 공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21대 총선은 국민의 명령이 뭡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제어해야 된다. 그럼 국회를 장악해야 되는 게 국회 장악이 과반수를 더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국민의 천명, 국민의 명령은 대한애국당은 분명히 따른다. 단지 하나,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가지고는 저 좌파 독재 정권하고는 싸울 수는 없다. 그러면은 싸울 수 있는 인적 쇄신을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죄 없는 대통령이 감옥 가서 고통을 받고 있고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고 인신감금을 당하고 있는 2년밖에 안 되는 이 역사의 단절, 이 역사의 선배들한테 부끄러운 지금의 우리의 모습, 이 자화상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덮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을 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때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바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뀌어야지 인적 쇄신을 못 시작으로 자유한국당이 바뀌는 모습이 되면은 우파정당, 두 개의 우파정당이 통합하지 않으면서 좌파 연정과 싸울 수 있는 우파 연대를 통해서 과반보다 훨씬 많은 160, 70석을 가질 수 있다.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은 뭐냐? 제가 분명히 대한애국당이 그때는 조은진 한석이 아니에요. 수도권에 우리가 나가면 자유한국당 한 명도 안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인적 쇄신을 할 거냐, 같이 망할 거냐. 같이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힘입니다. 투표하지 않는 10%, 자유한국당의 비겁함, 용기 없음, 행동하지 못함, 또 그들의 탄핵의 책임,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10%의 국민이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우파의 전성기를 문만 살짝 여는 상황이 온다. 네, 그 전제는 한 번은 이번 21대 총선에서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주고 뒤로 물러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권은 지금도 통합하라는 거야, 통합. 그래서 제가 통합하면요, 자유한국당 120석 땡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300석은 중에서 120석까지 빼면은 180석이 지금의 좌파 연정 세력들이 다 가져간다. 이제는 통합하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통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빨리 인적 쇄신을 하고 탄핵 심판에 대한 책임질 사람을 빨리 뒤로 물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은 다음 총선에는 아무리 좌파들이 좌파 연정을 통해서 장기 집권 업무를 가지지만은 그 돌발 변수에, 그 계획에 가장 돌발 변수가 대한애국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르고 다시 한 번 더 보수 정당의 시대를 여는 쪼매난 발걸음을 저희들이 하겠다. 거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대한애국당이 있는 지도부, 저를 비롯해서 욕심이 없습니다. 이 민초들의
대한애국당 당원들의 처절한 투쟁을 보면서 누가 감히 내가 뭘 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2년간 참으면서 견디면서 싸워주고 조롱받으면서도 싸워주고 분노하면서도 지도부를 믿고 참아줬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성폭